금융에 대한 규제가 있고 난 이후에 주택 가격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수자들 심리는 지금 굉장히 좀 다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의 그 폭이 좀 커졌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임대 시장에서도 소위 힘들어지고 또 매매 시장에서는 나중에 쫓아가지 못하는 금액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3분기 이후부터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도시와 경제 대표님이시죠.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뉴스나 뭐 네. 이런 것들에서 그 네. 기자 인터뷰하고 이런 네. 것들로 제가 많이 접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또 네. 업력도 있으시고 네. 또 이런 자문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현 네. 상황을 좀 봐주시지 않을까 해서 좀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거래량이 막 급감하면서 네.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음. 뭐 기사들에서는 오히려 뭐 강남은 신고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6월 27일 대책이 있고 나서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네. 소위 한 70에서 한 80% 사이 정도가 급감을 했다라는 거는 거래 위축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건데요. 네.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규제 범위 자체도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네.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대출에 대한 축소도 있었고 또 전입에 대한 의무도 강화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 DSR의 어떤 점진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거래가 축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네. 가격들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상승폭의 축소나 또는 상승을 다시 하는 이런 반복적인 흐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선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했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매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매물들 안에서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포착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보고 실거래가의 흐름 자체가 하락 거래가 많은지 상승 거래가 많은지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실거래에 대한 양이 줄었고 그런 그 적어진 물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거기에다가 가격들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뭐 공급에 대한 그 물량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영향들을 가져오는데 25년 이후로 당분간 거래에 대해서도 급감하는 데 있어서의 그 주요 원인으로 본다라면 공급에 대한 축소 의견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들을 내놓지 않는 문제죠. 거기에다가 전세에 대한 물량들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가율 상승이 가격을 하방 지지한다. 그리고 공급 대책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도심 안에서는 정비사업 중심으로 물량들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완화를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재건축 단지라든지 서울의 노후주택 안에서는 이거는 호재로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상승, 지나친 하락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거래 가격들을 뭐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그러면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 매수자들도 줄었지만 네. 매도자들이 팔고 싶으면 네.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매수자가 주니까 네. 시장에 손님이 줄면 어쨌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상승폭만 줄었다는 거는 네. 팔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환경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제가 실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한 이후에 네. 다시 재매수를 하기에는 거래 비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중개에 대한 수수료도 거래 가격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용도 매도할 때도 커졌고
또 살 때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를 했을 때 어떤 내가 실익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주택을 매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상급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규모를 좀 축소를 하더라도 뭐 소위 말하는 코어 권역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내가 팔고 나서 내가 코어 권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 물량들이 상당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 사례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보면은 판교에 계신 분이 서울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네. 서울 가격이 판교보다 높게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래 비용도 올라갔는데 거기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 판교에 있는 가격을 낮춰서는 가격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거래와 거래를 하는 과정 안에서 내 가격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산을 매각하고 자산을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협상 가격들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심리 싸움으로 간다 그러면 매도자도 안 낮추고 싶지만 매수자도 안 높게 살려고 그냥 안 사면 그만이야라고 안 사버리면 결국에는 급한 사람이 던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뭐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매수자들이 안 사기에는 또 어려우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씩 상승이 찍히고 있는 거겠죠. 네. 뭐 매수자들 심리는 어떻게 보세요? 매수자들 심리는 지금 굉장히 좀 다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 그 폭이 좀 커졌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금융에 대한 규제가 있고 난 이후에 주택 가격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를 하는 거는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물량도 앞으로 신규 물량이 더 늘어난다든지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관망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라든지 월세 시장에서 머무르면서 대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세에 대한 가격 뭐 이런 것들도 쉽게 낮아지지 못하고 거기에 월세 가격은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매 시장 안에서도 유통되지 못하고 확보되지 못하는 공급 물량. 그러면은 임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임대 시장 안에서도 순환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임대차법 이후로 어떤 그 임대 시장이 순환되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런 길어진 임대 시장 안에서 물량 확보를 못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임대 시장에서도 소위 힘들어지고 또 매매 시장에서는 나중에 쫓아가지 못하는 금액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3분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1주택자들이나 뭐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어쨌든 뭐 하나 뭐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라면 집이 아예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아 이거 전월세 올라가겠는데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사니까 거래량이 줄었더라도 좀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뭐 신고가 이런 게 찍힌다 이렇게 그냥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은 거래량들이 줄어든다라면 결국은 그 거래 가격들이 시장의 어떤 상승세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의사결정하는데 명확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수의 분포도가 찍혀 있는 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한 건 한 건의 신고가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건 자체가 소위 시장에서 판단하시는 분들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책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율에 좀 예민하지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액에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0.1% 이렇게 올랐다라고 해도 막상 실무로 접근을 하고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0.1이 아니라 1억, 2억씩 올라가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 시장에 도움이 되고 수요자든 또는 공급자든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정책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정책이 거래를 줄이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요를 이렇게 억제는 정책이라고 한다라면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주택을 구매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비싼 값을 주고도 지불하시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사시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사고 나서도 거래가 없다 보니까 내 판단
부동산에 대한 그 걱정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패닉 셀링 뭐 이런 네.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출 규제하고 뭔가 이렇게 수요를 막 누르고 하면은 이제 고가 시장을 타겟으로 하니까 고가들은 좀 거래량이 확 줄고 상대적으로 지금 어쨌든 6억 대출 해주니까 네. 중저가라고 할 만한 뭐 10억대 이하 뭐 이런 곳들은 좀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전망했던 게 많은데 실제로 좀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뭐 제가 보는 시장에서는 가격적인 풍선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지금 투자 시장이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시장을 선도를 하고 어떤 가격을 보고 움직였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 실수요자는 내가 매수를 하고 보통 거주를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의 가격적인 흐름보다는 주변의 정주 환경이라든지 또는 학군, 교통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보고 소위 말하는 서울의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이동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높더라도 우리가 선호를 하는 지역들 뭐 소위 말하는 서울을 좀 벗어나도 분당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이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들은 갖추고 있는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좋고 교통적인 부분이나 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8년에서 10년 정도 이후에 거기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해도 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라면 매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근데 가격으로만 보고 쫓아간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지역적인 양극화, 똘똘한 현상이 나타나고 흐름 안에서 향후에 내가 매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금융에 대한 그 대출이 좀 풀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뭐 금감구 지역이라든지 또는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규제를 막고 나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포착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치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가격적인 풍선 효과보다는 그 지역 안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지역적인 풍선 효과들이 나타났다. 그런 것들이 서울의 외곽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어차피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좀 멀더라도 확실히 좀 살기 좋은 어떤 그런 거, 뭐 연식이라도 좀 좋다든지, 뭐 어차피 조금 뭐 지하철은 좀 멀리 타야 되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좀 쾌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구한다. 그게 결국에는 투자 심리보다는 어쨌든 지금 실거주 수요자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거겠죠. 지금 투자하고 실거주하고 같이 동반된 수요라 그 상승에 대한 가격액도 훨씬 더 크다라고 봐요. 예전에는 완전히 투자로 간다든지 완전히 실거주로 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실거주를 동반한 사실상 뭐 많은 사람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내 집을 샀는데 거기에 좀 가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런 거래했을 때 실거주와 투자가 병합된 수요들이 들어가서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좀 쏠려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공급을 좀 해주면 신축을 좀 지어주면 그래도 좀 그 수요가 좀 분산될 수 있는데 어제 어쨌든 뭐 국유지 관련해 가지고 뭐 한 3.5만 호 정도 공공임대 뭐 관련해서 뭐 공공주택들을 좀 분양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좀 나왔는데 뭐 보니까 뭐 성수동에 있는 경찰 기마대 부지를 뭐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공 분양 뭐 이렇게 국유지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국유지 개발이 일어난다라고 보면은 지역에 긍정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개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핵심 지역 안에서 과연 주택이 공급되는 게 시장과 어떤 그 지역에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생산성이 높은 어떤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주택 가격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주택 가격 상승의 억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서울의 핵심 지역 안에서 정주로서만 생활하는 그분들에겐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지역의 업무 시설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문화 시설이 들어간다라면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서울 안에 뭐 다른 지역 분들도 와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도 형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도 그 지역이 하나의 어떤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는 건데
과연 주택으로만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키우면서 하나의 뭐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뭐 많은 그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구조가 저는 좀 더 바람직한 구조라고 보는데 거기에 좀 뭐 사회적인 약자들도 있고 뭐 소외된 계층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꼭 그런 핵심 지역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정책적인 부분과 좀 철학이 좀 담길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외곽이나 뭐 경기도권에다가 차라리 좀 주거를 만들고 도심 안에는 좀 상업용이나 어떤 그런 문화시설들을 만드는 게 도시 계획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제는 원래는 도시는 뾰족하고 네. 예, 외곽은 평평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산처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좀 문제는 뭐냐면은 도심 안에는 평평하고 외곽이 높단 말이에요. 맞아요. 신도시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으로 도심으로 몰리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체증도 발생되고 거기서 좀 소비되는 뭐 시간적인 부분들 뭐 이런 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도심 안에는 일자리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도시 안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를 떠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도시계획을 또 공부를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도심지는 원래 좀 이렇게 뾰족하게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일자리도 많이 넣고 막 상업용도 많이 넣어서 이제 경제력으로 이제 발전을 그렇죠. 좀 하는 거고 외곽에 가서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도심지에 오히려 집들을 네. 더 많이 짓고 거기에 더 고가 아파트를 막 지으니까 네. 거기 사는 분들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지만 그게 너무 또 이게 소수가 그걸 전용으로 쓰고 있으니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해외에 나가면 항상 유람선을 많이 타거든요. 네. 뭐 홍콩도 상해도 그리고 최근에도 뉴욕 갔다 와서 유람선을 이렇게 좀 타봤는데 국내에서 바라보는 그 이런 뭐 주변에 뷰하고의 차별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역동성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뭐 밤만 되면은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리고 막상 타도 볼 게 없어서 유람선에서 마술쇼를 해서 오히려 유람선 안에서 구경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그런 구조인 거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뭐 흘러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업용지랑 많은 사람들이 점유를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거기서 많은 뭐 움직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의 뭐 해외 나가고 우리나라의 그 한강 대교 보면은 전혀 문화 같은 것도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다른 데서는 거기서 뭐 사진도 찍고 하나의 명소처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그 상업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그 다리가 연결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나 건물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거기에 주택만 지어가지고 거기가 좀 점유가 되는 것들은 좀 옳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이제 큰 틀에서는 방향성 설정을 한 거지만 당장 지금 뭐 집 모자라다고 하고 뭐 지금 전세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집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논리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있는 집이라도 좀 고밀도 개발을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방향은 약간 그쪽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고밀 개발하고 그 정부에서 바라보는 이 개발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상한되는 그 용적률을 일정 부분 좀 풀어주는 게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비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 안에서도 일정 부분 그 높이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해답을 자꾸 재건축 단지나 이런 곳에서 자꾸 찾으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서 본인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어떤 공공에서 좀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민간 시장 안에서도 공급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층 주거지에서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 비아파트 시장 뭐 이런 지역들도
좀 활성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안에서도 좀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얘기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업시설도 일정 부분 좀 보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물량들을 주거용으로 좀 바꾸는 거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주차라든지 뭐 용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업무 지역 안에 시설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지역 안에서 공급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좀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공급이 생각보다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까지 엮여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들은 좀 덜 팔려고 하고 매수자들 중에는 간간히 사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